안녕하세요. 책 읽는 사람. 우리가 흔히 독자라고 부르는 존재죠. 근데 이 의미가 정말 이렇게 간단할까요? 오늘 이 페이지 뒤에 숨어 있는 독자의 아주 놀라운 진화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?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진짜 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혹시 나 자신인가요? 아니면 저 너머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일까요?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? 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. 먼저 독자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인지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할 거예요. 그리고 글을 쓰는 나와 그걸 읽는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재밌는데 독자가 어떻게 그냥 읽는 사람에서 글을 같이 만드는 공동 창작자가 되는지 그 엄청난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. 또 모든 글들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요. 마지막엔 근데 이 이론 완벽한가? 하는 질문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가볼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. 독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.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아주 고전적인 생각에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죠. 사전을 찾아보면 독자의 뜻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. 뭐 책이나 신문 같은 글을 읽는 사람이죠. 너무 당연하잖아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. 이 단순한 정의 뒤에 숨어 있는 작가와 독자 사이의 그 복잡 미묘하고 흥미로운 관계예요.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요. 독자는 글 쓰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자아 독자, 또 다른 하나는 타자 독자입니다. 자아 독자는 말 그대로 글쓴이가 자기 자신을 독자로 생각하는 거예요. 제일 쉬운 예가 바로 일기죠. 나 보려고 쓰는 거니까요. 반면에 타자 독자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방금 우리가 글 쓰는 나 말고 다른 독자를 타자 독자라고 했잖아요. 그럼 이 타자 독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일까요? 그렇지가 않습니다. 지금부터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게요. 이 타자 독자 안에도 종류가 있어요. 첫 번째가 바로 수신자 독자입니다.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? 내 글을 실제로 받아보는 실존하는 사람이에요. 예를 들어 친구한테 편지를 쓰거나 직장 상사한테 보고서를 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. 바로 그 친구, 그 상사가 수신자 독자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단어 하나, 문장 하나 신경 써서 고르게 되잖아요.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독자가 있어요. 바로 허구적 독자입니다. 이 독자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글쓴이가 글의 성격에 맞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말 그대로 허구의 독자인 거죠. 예를 들면 소설가가 내 소설은 이런 독자가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이상적인 독자를 떠올리면서 글을 쓰는 바로 그런 경우예요. 자,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왼쪽의 수신자 독자는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에요. 반면에 오른쪽의 허구적 독자는 작가의 머릿속, 그 상상 속에서만 살아 숨쉬는 존재고요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독자를 작가랑은 딱 분리된 현실에 있거나 혹은 상상 속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만 봤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 모든 구분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을 만나게 될 겁니다. 더 이상 독자는 그냥 글을 읽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. 이제 독자는 작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 창작자로 무대 위로 올라섭니다.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. 네, 왔습니다. 바로 담화 공동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글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재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. 그 혁명적인 생각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담화 공동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는 말이 통하는 그런 집단을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, 사람들이 특정한 지식을 공유하고 또 자기들만의 독특한 말하기나 글쓰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이 담화 공동체 안에서는요,
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지식을 공유해요. 그리고 자기들만 쓰는 특별한 단어나 말투 같은 게 있고요. 어떤 표현 방식도 다들 비슷하게 따라가죠. 주장을 할 때도 아, 이 사람 우리 쪽 사람이네 싶을 정도로 비슷하고요. 예를 들면 과학자들 커뮤니티나 아니면 어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 모임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용어나 논리가 분명히 있잖아요? 바로 그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 이상 작가가 혼자서 의미를 만들어서 던져주고 독자는 그걸 그냥 받아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담화 공동체 안에서는 작가나 독자나 똑같아요. 같은 말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등한 파트너. 다시 말해,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아니, 근데 작가랑 독자가 어떻게 같이 의미를 만든다는 걸까요?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?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모든 글은 사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우리는 이걸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부릅니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상호 텍스트성이 없는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글은 없다는 거예요. 모든 글은 다른 글들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. 코터라는 학자가 이 연결고리를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. 바로 반복과 전제입니다. 반복은 뭐냐면 모든 글이 사실은 다른 글의 내용을 조금씩 가져와서 다시 쓰거나 살짝 바꾸거나 하면서 그 의미에 기대고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전제는 글에 직접 써 있지는 않지만 에이, 이 정도는 우리끼리 다 알잖아 하고 암묵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공통의 지식이나 믿음을 말해요. 바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작가와 독자가 같은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독자를 공동 창작자로 보는 이 담화 공동체 이론, 진짜 멋지지 않나요? 되게 그럴듯하고요. 근데 세상에 완벽한 이론이라는 건 없잖아요? 이 멋진 관점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? 학자들이 주로 지적하는 큰 문제점은 한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이거예요. 공동체라는 큰 틀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독자 개개인의 다양한 생각이나 개성을 놓치기 쉽다는 거죠. 마치 모든 독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이 이론이 과학자 사회처럼 규칙이 아주 명확한 집단에는 딱 들어맞는데 취미 동호회처럼 그 경계가 좀 애매하고 느슨한 집단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독자가 단순히 글을 읽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작가와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로 진화하는 그 흥미로운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.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으시든 한 번쯤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나는 지금 어떤 공동체 참여자로서 이 글과 만나고 있는 걸까?